중졸인 형님이 한 게 뭐 있다고 입학식까지 따라와서 엄마 행세를 해요? 결국 의대 간 건 다 내 머리 닮아서 그런 거지. 내연남이랑 눈이 맞아 사망보험금까지 싹 쓸어 야반도주했던 동서가 무려 18년 만에 나타나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핏덩이 조카를 제 품에 짐짝처럼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제가 뼈 빠지게 키워 의대에 합격시켜 놓으니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거죠. 피가 거꾸로 솟아 온몸이 덜덜 떨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조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서의 뺨을 아주 매섭게 후려쳐 버렸는데요. 하지만 이 통쾌한 따기 한 대는 앞으로 벌어질 완벽한 지옥의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뻔뻔하게 친모 행세를 하던 그녀가 수갑을 차고 질질 끌려나간 그날의 기막힌 사이다 반전 스토리.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올리며 제 가슴 속에 맺힌 길고도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으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자리를 잡았답니다. 저는 올해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장통 국밥집 주방과 남의 집 파출부를 전전하며 뼈가 굵은 참으로 평범하고 배운 것 없는 아줌마예요. 비록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무식한 여자지만 제 품에 안긴 핏덩이 조카 하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반듯하고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이 악물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보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모진 수모 다 견뎌내며 오직 우리 조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끔찍했던 조카 녀석의 입학식 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날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다는 명문 의과대학 대강당이었어요. 넓은 강당 안에는 텔레비전 주말 연속극에서나 나올 법한 비싼 옷을 쫙 빼입고 우아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학부모들로 가득했죠. 다들 어찌나 여유롭고 귀티가 흐르던지 그 화려한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니 제 자신이 한없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보풀 일어난 낡은 잿빛 코트 자락이랑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싸구려 구두가 우리 조카 앞길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낼까봐 저는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제일 구석진 자리를 찾아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둔 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18년 동안 펄펄 끓는 국밥 뚝배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르고 남의 집 화장실 바닥을 빡빡 문지르며 살아오느라 마디마디 굵은 굳은 살이 흉하게 박여 있었죠. 게다가 관절염까지 심하게 와서 퉁퉁 부어올라 손가락은 제대로 꼿꼿하게 펴지지도 않았어요. 매끄럽고 하얀 손으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가볍게 쥐고 있는 다른 사모님들 모습이랑 너무 비교가 돼서 자꾸만 코트 소매 끝을 억지로 잡아당겨 거친 손등을 가리느라 등줄기로 진땀을 뻘뻘 흘렸네요. 내 자식 기죽이기 싫어서 오늘만큼은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오고 싶었는데 옷장 문을 열어보니 마땅히 걸칠 옷 한 벌 없는 제 처지가 참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 무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쫙 빼입고 왼쪽 가슴에 신입생 명찰을 단 우리 조카가 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우리 조카 얼굴만 어찌나 환하게 빛이 나던지 가슴이 다 벅차오르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마음에 황급히 흉한 두 손을 등 뒤로 감추려는데 녀석이 덥석 제 양손을 자기의 커다랗고 따뜻한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죠. 큰엄마가 제 세상에서 제일 큰 자랑이에요.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꾹 참고 조카의 태평양같이 넓은 어깨를 툭툭 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고마워. 우리 아들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네. 조카는 허리를 굽혀 낡은 의자에 앉아 있는 제 눈높이에 얼굴을 맞추고는 어린아이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살갑게 굴더라고요. 다 큰엄마가 밤낮 없이 고생해서 뒷바라지해 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뜨거운 눈물을 감추려고 애써 헛기침을 하며 녀석의 약간 비뚤어진 푸른색 넥타이를 야무진 손길로 꼼꼼하게 고쳐 매주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잠 안 자고 코피 쏟아가며 징하게 공부해서 붙은 거지. 녀석은 넥타이를 매만지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귀신같이 느끼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얼굴을 바짝 살피며 물었어요. 큰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긴장하셨어요? 저는 제 벅찬 속마음을 들킨 게 민망해서 호호 크게 웃으며 녀석의 듬직한 등을 가볍게 쓸어내리고 얼른 화제를 돌렸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 떨려서 그러지. 조카와 마주보며 웃고 있던 그 짧은 순간만큼은 지난 18년 동안 겪었던 뼈골 빠지는 육체적 고통과 남몰래 삼켰던 서러움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조카 의사가운 입는 모습만 보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싶었거든요. 조카의 옷깃을 반듯하게 펴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녀석의 늠름한 자태를 제대로 감상하려던 찰나였죠. 제 등 뒤에서 대리석 바닥을 부서져라 내리찍는 듯한 신경질적인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동시에 코를 찌르는 아주 독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와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팍 찌푸리며 고개를 휙 돌려 확인했는데요. 제 눈앞에는 온몸에 명품 로고가 요란하게 박힌 옷을 입고 입술을 쥐잡아 먹은 듯 새빨갛게 칠한 여자가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서서 저를 위아래로 벌레 보듯이 훑어보고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강하게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틀림없는 그 여자의 얄미운 얼굴을 확실하게 알아본 순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고 숨이 턱 막혀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죠. 그 여자는 바로 18년 전 시동생이 공사판에서 억울하게 사고로 죽자마자 핏덩이 조카를 제 품에 짐짝처럼 훌쩍 떠안기고는 시동생 목숨값인 사망보험금이랑 전세금까지 몽땅 빼돌려 다른 남자와 야반도주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제 동서였습니다. 18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번 없던 여자가 우리 조카 의대 합격 소식은 대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흘발로 짓밟고 더럽히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온몸의 피가 싹 빠져나가고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핏기 가신 입술만 파르르 떨뿐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보고만 있었죠. 동서는 초라한 제 잿빛 옷차림을 뾰족한 턱끝으로 까딱 가리키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아주 앙칼지고 표독스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 중졸 형님이 한 게 뭐 있다고 입학식까지 따라와서 엄마 행세를 하세요? 저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손톱이 살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며 동서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가더 쏘아붙였어요. 네가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낯짝을 들이밀어. 동서는 제 무서운 기세에 콧방귀를 아주 크게 뀌더니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조카를 탐욕스럽게 훑어보더라고요. 내 핏줄 내가 보러 왔는데 형님이 무슨 상관이람? 그러더니 자기 세팅된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아주 오만방자한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찼죠. 결국 의대 간 건 다 내 우월한 머리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방끈이 짧다며 평생의 한이 맺힌 제 콤플렉스를 무참히 건드리며 대놓고 조롱하는 저 여자의 입을 당장이라도 갈기갈기 찢어발겨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구김살 하나 없이 훌륭하게 자라준 우리 조카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이 거룩한 입학식을 제 손으로 망칠 수는 없었기에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울분을 가슴 깊은 곳으로 꾹꾹 눌러 삼키며 아래 십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버텼답니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18년 동안 헌신짝처럼 내버려두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핏줄 운운하는 저 철면피 같은 면상을 마주하고 있으니 주변에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제 온몸의 모든 감각은 이 끔찍한 비극이 처음 시작되었던 18년 전 그 억장이 무너지던 지옥 같던 날로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18년 전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고 뼛속까지 시렸던 걸로 기억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착하고 성실한 제 시동생이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공사판 현장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거든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와 제 남편은 병원 복도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을 했는데 정작 남편을 잃은 제 동서는 슬퍼하기는커녕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하얀 얼굴로 꼿꼿하게 서 있었죠. 장례식장 내내 곡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까만 상복에 묻은 먼지만 툭툭 털어내며 자기 손톱 밑을 파고 있던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던 동서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시동생의 뼈가루를 차가운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오던 날 주차장에서 동서가 갑자기 자기 품에 안겨있던 아직 젖도 채 떼지 못한 핏덩이 조카를 제 가슴팍으로 왈칵 밀어붙이듯 안겨주더라고요. 동서는 칭얼거리는 자기 자식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기 핸드백 끝만 만지작거리며 얄미운 목소리로 말했죠. 형님, 남편 유품이랑 집 정리할 동안 며칠만 애 좀 봐주세요. 저는 남편을 갑자기 잃어 제정신이 아닐 동서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며 조카를 포대기로 단단히 감싸안고 등을 토닥였죠. 그래, 경황이 없을 텐데 애 걱정은 말고 얼른 가서 다녀와.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짐승만도 못한 핏줄의 연을 끊어버리는 끔찍한 작별 인사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우는 아이에게 분유를 타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동서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약속한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동서의 전화기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심한 기계음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하고 섬뜩한 예감에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칭얼거리는 조카를 포대기로 등에 단단히 둘러엎고 한달음에 동서가 살던 낡은 빌라로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길래 손잡이를 덜컥 돌려보니 문은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은 채 허망하게 열렸고 휑한 찬바람만 쌩하고 불어나오는 집안에는 가구 하나, 살림살이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방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 봉투와 버려진 영수증 쪼가리들을 보며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던 저는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가 빌라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계시던 돈내 아주머니를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물어보았죠. 아주머니, 혹시 302호 세댁 어디로 갔는지 못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제 등에 엎인 핏덩이를 쯧쯧 혀를 차며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시고는
제 억장을 무너뜨리는 기막힌 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아이고, 며칠 전에 보증금까지 싹 다 빼서 어떤 젊은 놈팽이 차 타고 도망갔잖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번쩍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주머니의 소매를 꽉 부여잡았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는 제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더니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잔인한 사실을 쐐기 박듯 말씀하셨죠. 보험금이랑 전세금까지 아주 알뜰하게 다 챙겨서 그 상간남이랑 외국으로 날랐다던데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남편이 죽은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그 독사가 서발님의 목숨값인 그 거액의 보험금과 피 같은 전세금을 몽땅 가로채서 딴 놈이랑 도망가기 위해 자기 배 아파 낳은 핏덩이를 짐짝버리듯 저한테 버리고 갔다는 사실에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참담함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죠. 등에 업힌 조카가 제 통곡 소리에 놀라 숨이 넘어가라 앙앙 울어대기 시작하자 저는 차가운 바닥을 양손으로 쾅쾅 내리치던 것을 멈추고 얼른 포대기를 앞으로 돌려매어 아이를 제 품이 으스러져라 꽉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범벅된 아이의 발그레한 뺨을 제 얼굴에 부비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하늘에 맹세하듯 아주 독하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걱정 마라. 저딴 쓰레기 같은 친엄마는 잊어버려. 이제부터 큰엄마가 네 진짜 엄마야.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가혹한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치명적인 시련을 몽둥이질하듯 안겨주더라고요. 조카를 떠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의 겨울, 평소에도 몸이 약해 시름시름 앓던 제 남편마저 갑작스러운 지병 악화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의 싸늘한 시신을 끌어안고 저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혼절할 만큼 울고 또 울었지만 야속하게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었고 제 품에는 배고프다며 보채는 핏덩이 조카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중학교 졸업장 하나 달랑 있는 배운 것 없는 가난한 과부가 된 저는 캄캄한 절망의 늪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저만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는 조카를 죽어도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었기에 도끼를 품고 세상의 풍파에 맞서기로 결심했답니다. 부모 없는 고아라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꼴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볼 것 같아 저는 그날부터 제 자존심과 알량한 체면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몸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별을 보며 시장통 국밥집 주방으로 출근해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때 낀 뚝배기들을 차가운 물에 맨손으로 수백 번씩 박박 씻어냈고 해가 중천에 뜨면 곧바로 남의 집으로 달려가 무릎이 닦아지도록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 변기를 닦아냈거든요. 독한 주방 세제와 락스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고 살다 보니 제 손등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쓰라린 상처 위로 굵은 소금이 뿌려진 것처럼 아려서 밤마다 일회용 밴드를 덕지덕지 감고 또 감으며 소리 죽여 끙끙 앓았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쪼그려 앉아 일하느라 닳고 다른 무릎과 허리 관절은 비 오는 날만 되면 끔찍한 통증을 일으켰고 저는 방구석에 새우처럼 웅크린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죠.
관절 마디마디가 찢어질 듯 아파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오려고 할 때면 저는 얼른 두 손으로 제 입을 꽉 틀어막고 방구석에서 곤히 잠든 조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어요. 하지만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우리 조카의 통통한 뺨과 새근새근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작은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지독하던 육체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내일 하루를 또 버텨낼 수 있는 짐승 같은 초인적인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새근새근 자는 거 보니까 살겠네. 얼른 커서 큰엄마 호강시켜줘야 돼. 저는 땀에 젖은 조카의 앞머리를 조심스레 쓸어 넘겨주고 아이의 이불깃을 턱 밑까지 단단히 여며주며 뜬 눈으로 수많은 밤을 견뎌냈습니다. 오로지 이 불쌍하고 예쁜 내 새끼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워서 그 썩을 동서년 보란 듯이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겠다는 그 독한 오기와 피를 나눈 자식보다 더 깊고 질긴 모성애 하나로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두드려 맞으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제 뼈가 으스러져라 일만 하며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 어느새 핏덩이 같던 우리 조카가 훌쩍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노란색 병아리 같은 앙증맞은 책가방을 작은 어깨에 메고 신나게 학교에 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입가에는 저절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한바구음이 지어졌죠. 내 새끼만큼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번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진 세월을 이악물고 버텼는데 녀석이 학교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받아쓰기 100점짜리 시험지를 팔랑거리며 뛰어올 때면 그간의 고생이 봄눈 녹듯 싹 사라져서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고 다녔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제 팍팍한 인생에 이제야 따뜻한 볕이 좀 드나 싶던 그 무렵에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듯이 아주 치명적이고 끔찍한 시련이 예고도 없어 들이닥치고 말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 장사 준비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식당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펄펄 끓는 육수를 커다란 국자로 휘휘 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홀 쪽에서 쨍그랑하고 뚝배기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들려오길래 저는 너무 깜짝 놀라들고 있던 국자를 팽개치고 허겁지겁 뛰어나갔죠. 홀 한가운데에는 뱀처럼 교활하게 생겨먹은 데다 번쩍거리는 두꺼운 금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딱 봐도 건달 같은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시커먼 남자가 제가 방금 전까지 정성껏 차려놓은 국밥상들을 통째로 발로 차서 뒤엎어버리고는 짝다리를 짚고 서서 바닥에 시건방지게 침을 뱉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놀라서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질질 흘리며 아주 불량스러운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그 돈 들고 도망친 여자 형님 되시나? 당신 동서가 내 돈 빌려다 사업하다 홀라당 다 말아먹고 튀었으니까 당신이 대신 다 갚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저 깡패 같은 놈한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허리에 두른 앙치마를 손이 하얘지도록 꽉 움켜쥐고 눈을 부릅뜨며 악을 쓰며 맞받아쳤죠. 그 미친년이 돈을 빌렸으면 그년 머리채를 잡고 따질 일이지 왜 엉뚱한 나한테 와서 이 행패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그놈은 제 호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기가 찬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쪼가리 하나를 꺼내서 제 얼굴에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고 찬찬히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차용증이었는데 남편과 제가 서방님한테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을 빌렸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적어놓은 서류였거든요. 알고 보니 그 독사 같은 동서년이 저한테 핏덩이 조카를 버리고 상간남이랑 야반도주하기 직전에 제 남편과 제 도장을 몰래 파서는 저런 가짜 차용증을 치밀하게 위조해 놓고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 상간남이라는 놈은 자기가 그 위조된 차용증을 동서한테 정당하게 양도받았다면서 자기가 합법적인 채권자라고 억지를 부리며 제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오기 시작했죠. 그놈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간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제가 조카랑 단둘이 살고 있는 낡고 비좁은 단칸방 전셋집 대문에 시뻘건 가압류 딱지를 흉측하게 덕지덕지 붙여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평생을 엎드려 식당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고 남의 집 변기를 맨손으로 닦아가며 피 토하는 심정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제 목숨과도 같은 전세 보증금을 그 악질 같은 놈이 꽁꽁 묶어버린 거죠. 당장 짐을 싸서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방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상간남이 제 단칸 방문을 부서져라 발로 차고 들어와서는 끔찍한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놈은 방구석에서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우리 불쌍한 조카를 턱 끝으로 까딱 가리키며 악마 같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이깟 전세금 다 뽑아봐야 내 돈 갚기엔 턱없이 모자라지만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저 꼬맹이 녀석 내일 당장 고아원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저는 그 소리에 그만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그놈의 바지가랑이를 덥석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매달렸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악마 같은 놈아. 야반도주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귀한 내 새끼를 건드려. 그놈은 제 손을 거칠게 발로 걷어차서 저를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는 아주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제 찢어지는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아버리더라고요. 법적으로 친권자가 여전히 당신 동서로 되어 있는데 아줌마는 이 애한테 남이니까 당장 짐 싸서 쫓겨날 준비나 해. 그놈이 쾅 소리가 나게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린 뒤 저는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널브러져서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엉엉 소리 내어 통곡을 했답니다. 가방끈이 짧고 무식해서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저 악당놈들이 하라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뼈에 사무치도록 간스러웠거든요. 내가 중학교만 겨우 졸업한 무식한 여자가 아니었다면 저놈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을 텐데 배운 게 없어서 내 새끼를 고아원에 뺏기게 생겼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방구석에서 훌쩍거리며 울던 조카가 조심스레 다가와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서글프던지 저는 아이를 품에 뼈가 으스러져라 와락 끌어안고 울었죠. 조카는 제 목을 작은 두 팔로 꽉 끌어안고 제 어깨에 작은 얼굴을 파묻은 채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엄마 울지 마. 나 고아원 안 갈 거야. 큰엄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순간 저는 번쩍 정신이 들면서 바보같이 흐리멍덩하던 제 눈빛에 도끼가 시퍼렇게 서리기 시작했어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이 억울하고 원통한 함정에서 기어코 벗어나 내 새끼를 지켜내겠다고 아래십수를 꽉 깨물어 피를 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저는 울다 지쳐 잠든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준 뒤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새우고 다음 날 똥이 트기가 무섭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작정 동네방네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돈 없는 사람들도 도와준다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 헤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답니다. 번듯한 변호사들이 무시하며 저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지만 저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며칠이고 한 달이고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놈의 사기극을 완벽하게 밝혀낼 방법을 악착같이 찾아 나섰죠. 그렇게 발바닥에 커다란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딱지가 앉기를 수백 번 반복하며 이리저리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지만 배운 것 없고 돈 없는 식당 아줌마가 그 교활한 사기꾼 놈의 치밀한 함정을 단숨에 빠져나가기란 그저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이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어요. 도무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번번이 차가운 문전박대를 당하던 그 끔찍한 날들은 하루하루가 제 피를 말리고 뼈를 갉아먹는 지옥과도 같았죠. 당장 내일이라도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공포감에 밤마다 숨죽여 흐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중 하늘이 제 찢어지는 가슴에서 토해내는 간절한 기도를 대디어 들어주셨는지 제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서 눈부신 황금빛 동아줄 하나가 기적처럼 스르륵 내려왔답니다. 제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던 그 허름한 국밥집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꼭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아주 정갈하게 비우고 가시던 단골 노신자 어르신이 한 분 계셨거든요. 늘 기품 있는 꼿꼿한 태도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주는 인자한 미소를 지니신 그 어르신은 오랫동안 동네에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봐주시며 평생을 베풀며 살아오신 명망 높고 훌륭한 은퇴한 노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펄펄 끓는 주방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무거운 뚝배기를 쉴 새 없이 나르는 동안 우리 조카는 식당 한 구석에 놓인 기름때 묻은 낡은 테이블에 웅크리고 앉아 버려진 달력 뒷면에다가 몽당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중고등학생들이나 푼다는 아주 어려운 수학 공식을 혼자서 척척 풀곤 했어요. 노의사 어르신은 조용히 식사를 하시면서도 그 어린아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숫자들을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천재적이고 영특한 모습을 아주 유심히 그리고 무척이나 대견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봐 오셨던 거예요. 제 단칸방 전셋집 때문에 시뻘건 가압류 딱지가 흉측하게 붙고 난 뒤 제가 넋이 완전히 나가서 툭 치기만 해도 눈물만 뚝뚝 흘리며 서빙을 하던 어느 날 식사를 다 마치신 노의사 어르신이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어주시며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아이의 저토록 빛나는 천재적인 재능과 아주머니의 그 눈물겨운 헌신이 고작 이런 파렴치하고 억울한 일로 무너져 내리게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도울 테니 제발 기운을 내세요. 저는 평생을 무식하다며 남들에게 멸시받고 짓밟히기만 하던 제 삶에 처음으로 내밀어진 그 따뜻하고 거룩한 구원의 손길에 그만 어르신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통곡하고 말았죠. 어르신 참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불쌍한 조카 고아원에 뺏기지만 않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노의사 어르신은 그 길로 당장 자신의 오래되고 든든한 인맥을 총동원하여 겉보기엔 무척이나 냉철하고 예리해 보이지만 억울한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젊고 유능한 실력파 변호사님을 저에게 기꺼이 무료로 연결해 주셨어요. 그 변호사님은 제 기막히고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자기 일처럼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하시더니 곧바로 그 교활한 상간남이 들이밀었던 위조된 차용증의 글씨체를 아주 미세한 획 하나까지 샅샅이 분석하고 쪼개어보는 필적 감정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진행해 주셨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 주신 변호사님의 꼼꼼하고 완벽한 일 처리 덕분에 결국 그 차용증에 적힌 글씨가 제 남편의 필체가 아니라 그 독사 같은 동서년이 도망가기 직전에 교묘하게 베껴 쓰고 도장을 파서 찍은 새빨간 가짜라는 명백한 증거가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는 상간남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을 인정하고 당장 제 전셋집 대문에 흉측하게 들러붙어 제 숨통을 조이던 그 끔찍한 가압류 딱지를 속 시원하게 다 떼어버리라는 통쾌한 판결을 내려주었죠. 평생 피토하며 모은 제 피 같은 전세금을 합법을 가장해 꿀꺽 삼키려던 그 악질적인 상간남 놈은 사문서 위조 행사라는 무거운 혐의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당장 수배가 떨어지자 자취를 싹 감춰버렸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고 알터니가 시원하게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해져서 뛸 듯이 기뻐하며 좁은 방바닥에서 조카를 꽉 끌어안고 대굴대굴 구르며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답니다. 내가 무식해서 내 새끼를 뺏길 뻔했다는 지독한 자책감에서 벗어나 마침내 우리 가족의 작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냈다는 그 안도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벅찬 기적이었거든요. 그 폭풍우 같던 끔찍한 사건이 무사히 지나간 뒤 노이사 어르신은 저희 가족의 단순한 은인을 넘어서서 우리 조카의 앞길을 훤히 밝혀주는 아주 든든하고 거대한 등대 같은 스승님이 되어주셨어요. 식당 구석에서 낡고 찢어진 책으로 공부하던 조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들다는 두껍고 비싼 전문 서적들을 한가득 사다 주시며 아이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천재적인 재능이 사라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다정하게 학업 방향을 짚어주셨거든요. 조카는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가슴 뜨거운 의료봉사 이야기들을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사람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기며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카가 제 퉁퉁 붓고 굳은 살이 흉하게 박인 거친 발을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주면서 아주 다부지고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기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큰엄마 저 커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엄마 밤마다 끙끙 앓게 만드는 이 지독한 무릎이랑 허리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저는 그 어린 녀석의 입에서 나온 태산같이 든든하고 속 깊은 말에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한박웃음을 지으면서도 행여나 아이가 부담을 가질까봐 손사래를 치며 아이의 뺨을 쓰다듬어 주었죠. 아이고, 우리 예쁜 아들 마음만으로도 큰엄마는 벌써 다 나아버린 것 같네. 조카가 제 닳아버린 몸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당찬 다짐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지난 세월 겪었던 모든 서름과 뼈를 깎는 육체의 고통이 따뜻한 봄비에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벅찬 희망이 가슴속에 꽉 차올랐어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든든한 은인들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우리 조카의 반듯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억척스럽게 뚝배기를 나르느라 거칠고 부르터버린 제 손끝에도 드디어 눈부시게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의 꽃망울이
톡톡 터지며 맺히는 것만 같아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가압류 사건이 무사히 지나가고 든든한 어르신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난 우리 조카는 어느새 건장하고 늠름한 고등학생이 되었답니다. 녀석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그 영특한 머리와 끈기 있는 뚝심으로 잠재되어 있던 천재성을 폭죽처럼 팡팡 터뜨리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어르신이 사다 주신 두껍고 어려운 서적들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상 앞에 찰싹 달라붙어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하더니 그 어렵다는 월반을 밥 먹듯이 훌쩍훌쩍 거듭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교 1등 자리를 단 한 번도 남에게 내어주지 않고 독차지하는 수제로 돈내방네 소문이 쫙 퍼져나갔고 시장통 국밥집 아줌마 조카가 천재라며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식 일처럼 신기해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하지만 아무리 조카가 공부를 썩 잘해도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모임 날만 다가오면 저는 여전히 주눅이 들어서 며칠 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번듯한 직장에 다니거나 돈 많은 사모님들 사이에서 중학교 졸업장 하나 달랑 있는 가난한 식당 주방 아줌마라는 꼬리표는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아주 지독한 열등감의 근원이자 부끄러운 콤플렉스였거든요. 학부모 총회가 열리던 어느 날 저는 제일 깨끗하게 빨아둔 낡은 블라우스에 보풀이 일어난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가서는 교실 뒷자리에 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삼삼오오 모여서 자식 자랑과 남편들 승진 이야기를 하던 뾰족한 목소리의 엄마들이 은근슬쩍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멸시의 시선을 보내왔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거렸죠. 그렇게 바늘방석 같은 자리에 앉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앞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온 우리 조카가 헐떡거리는 숨을 고르며 칠판 앞에 성큼 나서더라고요. 녀석은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더니 교실에 꽉 찬 다른 엄마들 앞에서 아주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엄마는 제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순간 교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저를 무시하던 엄마들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저는 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제 길을 한껏 세워주는 조카의 듬직하고 눈물겨운 모습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 화장실 구석 칸으로 숨어 들어가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끄끄거리며 터져 나오는 감격의 눈물을 한참 동안이나 훔쳐냈답니다. 내가 평생을 힘들게 키워낸 이 녀석이 이렇게 속 깊고 반듯한 청년으로 자라주었으니 이제 세상 어떤 무시와 멸시 앞에서도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겠다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퉁퉁 부은 눈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시간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결전의 수능날 아침이 밝았어요. 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쳐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저는 두꺼운 목도리를 칭칭 감고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 먹인 조카를 시험장 앞까지 배웅을 나갔죠. 조카의 넓은 등을 토닥거리며 시험장 안으로 밀어넣은 뒤 저는 차가운 교문 밖 담벼락에 찰싹 달라붙어서 얼어붙은 두 손을 비비며
하루 종일 간절하게 하늘에 기도를 올렸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불쌍하고 착한 민재 시험 문제 하나라도 안 틀리게 제발 도와주세요. 제 운을 다 써도 좋으니 우리 조카 앞길에 꽃길만 열어주세요. 얼굴이 꽁꽁 얼어 입술이 파랗게 질리도록 쉬지 않고 기도를 올리며 기다렸던 그 하루가 제 평생 가장 길고 피 말리는 시간이었지만 시험을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조카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모든 고생과 추위가 눈 녹듯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조카는 얼어붙은 제 두 손을 꼭 쥐며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큰엄마, 저 문제 다 풀었어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렇게 피 말리는 한 달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날,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식당 한 구석에서 조카의 전화를 기다리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따르릉 하고 울리는 전화기를 집어든 순간 수화기 너머로 조카의 물기 어린 벅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큰엄마, 저 붙었어요. 그것도 제일 좋은 서울대 의대요. 조카는 전국 최상위권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어 만 18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로 목표로 하던 국내 최고 명문의과대학에 당당히 조기 합격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아든 것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열을 터뜨렸답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오신 노이사 어르신과 저 그리고 우리 조카까지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콧물 눈물 쏙 빼며 얼싸안고 그동안의 억울함과 서러움을 모두 쏟아내다 최고의 기쁨을 누렸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낡은 서랍장 위에 올려둔 남편과 서방님의 빛바랜 영정 사진 앞에서 소주 한 잔을 올리고 엎드려 큰 절을 올렸죠. 여보, 도련님, 우리 민재 결국 해냈어요. 내가 이 악물고 훌륭한 의대생으로 만들어놨어. 이제 하늘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지켜봐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제가 일하던 시장통 국밥집은 그야말로 잔칫집이 따로 없었어요. 제 기구한 사연과 눈물겨운 헌신을 다 알고 지내던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양손에 귤 한 박스며 떡 케이크며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와서 자기 집 자식이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며 축하를 쏟아내 주었거든요. 평소에 저한테 무뚝뚝하게 굴던 앞집 정육점 총각도 눈시울을 붉히며 조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동네 경사났네. 아줌마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한 거 시장 사람들 다 알아요. 이제 우리 민재가 돈 많이 벌어서 아줌마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무식하고 배운 것 없다고 자책하며 주눅들어 살았던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조카의 눈부신 합격증이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18년 전 그 지옥 같던 과거에 끔찍했던 회상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저는 어느새 현실로 튕겨나오듯 번쩍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숨막히는 의대 입학식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눈앞에는 여전히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증스러운 핏줄을 운운하는 제 동서가 번들거리는 눈으로 조롱을 퍼붓고 있었죠.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여자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자리에 나타나 제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저는 그 뻔뻔한 낯짝을 마주하고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답니다. 동서는 제 낡고 초라한 옷차림을 비웃으며 한껏 비아냥거리더니 이내 아주 거만한 태도로 뾰족한 구두 굽을 또각거리며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동서는 저를 아주 거칠고 신경질적으로 확 밀치며 제품에 있는 조카의 팔을 짐승처럼 낚아채려고 손을 뻗으며 앙칼지게 소리쳤어요. 이제 내 아들은 내가 챙길 테니까 무식한 형님은 그만 빠지시죠? 그 순간 제가 놀라서 막아서기도 전에 제 뒤에 든든하게 서 있던 우리 조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튀어나가더니 짝소리가 식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도록 동서의 뺨을 세게 후려갈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고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도 그 날카로운 마찰음에 화들짝 놀라며 식장복도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으로 휩싸였어요. 조카는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로 동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를 폭발시키듯 일갈했죠. 짐짝처럼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떨어질 콩고물 보고 들러붙어 내 엄마는 큰엄마뿐이야. 당신 같은 쓰레기가 감히 함부로 입에 올릴 분이 아니라고. 그 서슬퍼런 조카의 호통에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던 동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며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가면이 단숨에 벗겨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본색을 아주 도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동서는 산발이 된 머리를 흔들어대며 식장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고는 아주 폐악질을 부리듯 소리를 빽빽 질러대더라고요.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너 의대생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억대라며? 당장 내놓지 못해. 그제야 저는 이 짐승만도 못한 여자가 왜 갑자기 18년 만에 아들을 찾아왔는지 그 기막히고 끔찍한 속내를 완벽하게 알아차리고 말았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그동안 시동생의 사망보험금과 피 같은 전세금을 몽땅 써버리고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아들이 의대에 갔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주워 듣고는 염치도 없이 이 입학식장에 뻔뻔하게 찾아온 것이었죠. 동서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핏줄이자 아직 법적으로 유일한 친권자라는 점을 아주 악질적으로 내세우며 조카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 미성년자라는 점을 무기 삼아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서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우리 조카를 향해 아주 도끼 품은 눈으로 협박을 쏟아냈어요. 내가 아직 법적으로 네 친권자야. 내 말 안 들으면 친권자 권리로 네 앞길 완벽하게 막아버릴 테니까 당장 은행 가서 대출 받아와. 그 악다구니를 쓰는 동서의 폐악질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카가 밤잠도 못 자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이룬 그 눈부신 결실이 단지 저 여자가 배 아파 나아졌다는 그 알량한 이유 하나만으로 단숨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버린 거였으니까요. 내가 법적 친모가 아니라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사실 때문에 또다시 내 새끼의 창창한 앞길이 저 탐욕스러운 여자의 족쇄에 볼모로 잡혀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으로 동서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려던 찰나 우리 조카는 저와 다르게 조금도 당황하거나 겁먹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냉혹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친권자라고? 그 권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조카는 주머니에 꽂아둔 두 손을 여유롭게 빼더니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동서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압도적이고 매서운 기세에 오히려 악을 쓰던 동서가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치는 것을 보며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꽉 부여잡고 우리 조카의 뒷모습만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그분들은 다름 아닌 제 피 같은 전세금을 지켜주시고 우리 조카를 훌륭한 의대생으로 만들어주신 제 인생의 거대한 은인 노이사 어르신과 변호사님이셨답니다. 우리 조카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려고 일찌감치 식장에 와 계셨던 두 분은 독사 같은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는 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며 조용히 나서주신 거였죠. 태산같이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나자 우리 조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여유로운 손길로 바지 주머니에서 자기 휴대폰을 쓱 꺼내더니 화면을 톡톡 두드려 방금 전까지 동서가 개거품을 물고 내뱉은 그 끔찍한 협박 내용들을 식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틀어버렸어요. 우리 조카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오지 않으면 당장 학교에 쳐들어가서 앞길을 다 막아버리겠다며 악을 쓰던 동서의 그 악마 같은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식장 안에 꽉 차올랐죠. 조카는 이미 동서가 짐승처럼 날뛸 때부터 그 모든 공갈 협박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조카가 저에게 빠르게 눈짓으로 신호를 주길래 겉옷 주머니 속에서 몰래 휴대폰을 더듬어 어떤 미친 여자가 협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작 현장 신고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휴대폰에서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부처처럼 굳어버렸고 그때 딱 맞춰 젊고 예리한 변호사님이 우리 조카 앞을 든든하게 막아서며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아주셨어요. 그때 차용증 위조해서 사기치신 사건 공소시효가 아직 한참 남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셨나 봅니다. 해외로 야반도주에서 도피하신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아주 꽁꽁 얼어붙어서 정지가 되거든요. 변호사님의 그 서슬 퍼런 선고에 동서가 턱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으려 하자 우리 조카는 한치의 자비도 없는 매서운 눈빛으로 동서를 콱 짓밟듯 일갈했어요. 나를 낳은 게 무슨 벼슬인 줄 아나 본데 오늘부로 당신을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절대 다가오지 못하게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싹 다 신청해버릴 테니까 각오해. 조카의 그 단호한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식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더니 덩치 큰 경찰관들이 우르르 식장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변호사님이 경찰들에게 다가가 조목조목 상황을 설명하고 조카가 그 명백한 녹음 파일까지 경찰 귀에 바짝 대고 틀어주자 사태 파악을 마친 경찰관들이 차가운 은빛 수갑을 짤랑거리며 꺼내 들고 동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죠. 독이 바짝 올랐던 동서는 경찰이 자기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다가오자 그제야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는 걸 깨달았는지 낯빛이 잿빛으로 변해서는 저에게 다가와 제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고 비굴하게 매달리더라고요. 형님, 내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감옥 가면 진짜 죽어요. 형님, 제발 경찰 좀 막아주세요.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제 다리에 찰싹 거머리처럼 매달려 헐떡이는 그 가증스러운 여자의 손을 아주 매몰차고 거칠게 확 뿌리쳐버렸답니다.
18년 전 그 추운 겨울날 핏덩이를 무참히 버리고 도망갔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라는 인간은 이미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로 죽어버렸다고 속으로 삼키며 저는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네가 지은 그 더럽고 끔찍한 죄의 대가는 법의 심판으로 아주 뼈저리게 철저하게 치러. 제 서늘한 호통에 완전히 기가 꺾인 동서는 엉엉 소리 내어 통곡을 했고 경찰들은 자비 없이 동서의 양팔을 꽉 붙잡아 번쩍 일으켜 세우고는 수갑을 찰컥 채워버렸어요. 온몸을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러 왔던 그 여자는 결국 붉은 카페 뒤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시선과 조롱 섞인 비웃음을 한 몸에 받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장 밖으로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갔답니다. 18년 동안 제 억장을 무너뜨리고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세우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악몽 같은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차가운 은빛 수갑과 함께 완벽하고 통쾌하게 부서져 내리는 눈부신 순간이었죠. 그 여자가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륵 풀며 막혔던 숨을 길게 몰아쉬고 파르르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 초라하고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은근히 무시하고 수군거리던 주변의 학부모들은 어느새 그 오만하고 차갑던 시선을 싹 거두고 붉어진 눈시울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의 기막히고 눈물겨운 사연을 눈앞에서 고스란히 지켜본 그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리에서 하나둘씩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를 향해 진심 어린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넓은 명문 의대 대강당을 가득 채우는 그 엄청난 박수 소리에 어쩔 줄을 몰라 손만 꼼지락거리며 쑥스럽게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답니다. 그 벅찬 순간 갑자기 제 눈앞에서 늠름하고 건장한 우리 조카가 바닥 위로 털썩 두 무릎을 꿇더라고요. 녀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서 세상 가장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듬뿍 담아 제 발밑에 엎드려 넙죽 큰 절을 올렸어요. 이마를 카펫에 깊이 대고 절을 올리던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벅찬 목소리로 외쳤죠. 저를 사람으로 반듯하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의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평생 갚아도 모자랄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뜨거운 진심이 담긴 녀석의 목소리에 그동안 억지로 삼키고 꾹꾹 짓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한이 화산처럼 터져나와 저도 모르게 조카 앞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 흉측한 손이 왜 이렇게 훈장처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느껴지던지 녀석의 따뜻한 등을 쓸어내리며 흘린 그 눈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죠. 주변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우리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얼싸안고 18년 동안 맺혔던 응어리를 시원하게 씻어내렸답니다. 그렇게 눈부시고 찬란했던 의대 입학식 날의 벅찬 감동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시간은 또다시 강물처럼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우리 조카는 그 어렵다는 의대 공부를 훌륭하게 마치고 어엿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녀석은 그 노의사 어르신의 거룩한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뛰어난 의술은 물론이고 병든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아주 훌륭하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으로 쑥쑥 성장했답니다. 녀석이 하얀 의사 가운을 걸치고 병원에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시장통 국밥집 악치마를
드디어 시원하게 벗어 던지고 온 동네 사람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마지막 퇴근을 할 수 있었죠. 조카가 꼬박꼬박 모은 월급과 대출을 조금 보태어 평생 고생만 한 저를 위해 정성껏 마련해 준 햇살이 아주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아담하고 예쁜 2층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사시사철 시커먼 곰팡이가 슬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닥치던 좁고 퀴퀴한 단칸방에서 관절염으로 덜덜 떨며 밤을 하얗게 지새우던 지난 날들이 마치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제가 머무는 이 포근한 집은 저에게 천국이나 다름없는 완벽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을 내다보며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우리 조카가 양손에 커다란 상자 2개를 낑낑거리며 들고 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제 발밑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녀석은 상자에서 최고급 안마기를 조심스레 꺼내 비 오는 날이면 쑤시고 아파서 끙끙 앓던 제 닳아버린 무릎 관절 위에 단단하게 채워주고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었죠. 그러고는 또 다른 상자에서 푹신하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예쁜 베이지색의 신발을 꺼내어 굽이 다 다른 싸구려 시장표 신발만 평생 신어온 제 투박한 발에 정성껏 직접 신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조카는 제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인 거친 발등을 고사리 같던 손에서 어느새 소뚜껑만큼 든든하고 듬직하게 커버린 2 손으로 꽉 감싸주며 아주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속삭였어요. 이제 어머니가 편히 걸으실 아름다운 꽃길은 제가 평생토록 든든하게 깔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속 깊은 녀석의 약속에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조카의 단정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아주 환하게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죠. 평생을 가방끈 짧고 배운 것 없는 가난한 식당 아줌마라며 제 자신을 자책하고 짓누르던 그 무거운 과거의 콤플렉스와 짐들을 이제는 시원한 바람에 날려보내듯 훌훌 벗어던져 버렸어요. 비록 내 배를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내 피와 땀과 뼈를 깎아내는 지독한 모성애와 헌신으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훌륭한 아들을 얻어낸 제가 바로 이 세상 최고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뼛속 깊이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두서없고 험난했던 제 긴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슴치며 피눈물 흘리던 캄캄한 밤도 많았지만 내 새끼 하나 품에 안고 억척스럽게 버티다 보니 결국 이렇게 눈부시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되네요.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꽃을 피운다는 걸 제가 온 삶을 바쳐 깨달았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저처럼 캄캄한 터널 속에서 남몰래 눈물 훔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듣고 아주 작은 위로와 희망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도 결국엔 얼음이 녹고 따뜻한 해가 뜬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희 모자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2 손 모아 기도할게요. 2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핏덩이 조카를 품에 안고 온갖 비바람을 맨몸으로 막아내신 사연자님의 기막히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오직 무한한 헌신과 사랑으로 훌륭한 의사아들을 길러낸 사연자님의 그 거칠고 투박한 2 손이 오늘따라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나 보입니다. 피를 나는 핏줄보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지켜낸 기른 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지 다시금 가슴 뭉클하게 깨닫게 되네요.
이제는 든든한 아드님이 평생 정성껏 깔아드리는 따뜻한 꽃길 위에서 지난날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훌훌 벗어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굽었던 어깨를 활짝 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자님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